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 이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일본이 중국을 버렸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권 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 미국의 양해를 구했죠. 뭐냐면 대중국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았던 유일한 G7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반중국 대열에 동참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미국 시간으로 16일이고요. 한국 시간은 17일인데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에 발표된 이 공동성명을 통해서 1969년 이후에 52년간 미일 정상 간의 회피를 해왔던 대만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면서 이젠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포기하고 정면 대결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중국을 완전히 뒤흔들어버린 파격적인 미일 공동성명에서는 우리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장한다. 이런 문구로 시작이 됩니다. 중국이 이 핵심 이익으로 보고 있는 이 대만 문제를 1972년 일중 국교 정상화 후에 처음으로 썼다. 이것도 의미가 있고요. 이어지는 이 공동성명의 문구들은 한마디로 중국을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봐도 될 겁니다. 이어지는 공동성명은 이렇습니다. 경제적 혹은 다른 형태의 강압을 포함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부적절한 행동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무역 보복 같은 거 이런 걸 말한 거죠. 이건 그동안 대체적으로 중국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에둘러서 표현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겁니다. 공동성명은 또 우리는 홍콩과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됐고요. 동중국해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도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또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활동을 반대한다. 이 문구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국가주권, 명토와 관련된 핵심 이익으로 보는 대만 문제, 홍콩 문제, 동중국해, 남중국해, 신장 문제를 모두 거론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완전한 대척점에 섰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일본과 중국 간의 영유권 분쟁이 있는 이 센카쿠 열도, 그러니까 중국명으로는 나오이다오죠. 이 센카쿠가 미일 안보조약상 방어 대상이라는 점도 확실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센카쿠 열도 방어에 미국과 일본 양국이 확실한 도장을 찍은 셈이죠. 뿐만 아니라 양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쿼드, 그러니까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 나라 연합체인데 이 쿼드를 포함해가지고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 양국의 안보 분야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을 추가로 명시를 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기술 강제 이전 같은 이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도 지적을 하면서 확실하게 중국 견제의 틀을 만든 겁니다. 이와는 별개로 미국과 일본의 경제 공동체 정신도 삽입을 했습니다. 기술혁신, 코로나와 기후변화 대응 같은 이런 협력 방안, 이런 것들이 통째로 담겨 있는 경쟁력 및 탄력성 파트너십, 이걸 CORE, 그래서 코어라고 했는데 여기에 합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경제동맹의 깊이를 한층 더 깊게 만든 겁니다. 여기서 이 경쟁력 및 탄력성 파트너십, 이게 COR이라는 게 미국과 일본 양국이 인공지능 같은 이런 첨단 기술 연구 개발, 그리고 반도체 이런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기로 한 것인데요. 영어다의 코어, 그러니까 핵심이란 발음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이 동맹 정신을 다루겠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기술들은 독재가 아닌 민주국가의 규범들로 통제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미일 양국의 경제동맹 역시 반중 정책의 이러한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묶은 거죠. 자, 이렇게 미국과 일본 양국이 동맹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안보 및 경제 분야까지 일체화해가지고 대중국 견제에 나서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케우치 유키오 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아사히 신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대중정책이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일본이 이 중국 포기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문이 일본의 자민당 연립 내각의 핵심들하고 심층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미일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그 순간까지도 미국과 일본 실무진 간에는 중국 포기와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건 우리 와이타임즈가 단독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컷 캠벌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앞장서 가지고 도쿄에서 막판까지 일본 실무진한테 일본이 중국에 대해 더 이상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확실하게 반중 대열에 서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일본 측은 일본과 중국 사이의 경제적인 문제점들을 고려해 가지고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는 대만 문제라든지 안보 관련 이슈들, 그리고 신장 우이구르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적 표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 양국 실무진 간의 회의에서 결국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고요. 어떻게 했느냐?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스가 총리에게 모든 결정권을 넘겼다는 겁니다. 사실 스가 총리는 지난 아베 정권 때부터 모든 국정 문제를 보좌를 해왔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지난해 말 왕이 외교부장이 일본 방문 때의 무례함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이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 이 도쿄올림픽이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아예 내년 이후로 연기시켜 버릴 정도로 일본과 중국 관계 지속에 비판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내 반중 정서 역시 고려 요소였습니다. 더더욱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반중 정책을 실시하니까 일본 역시 더 이상의 회색 정책을 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당장의 경제적인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걸 감수하면서 적극적인 반중 대열에 서기로 판단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이 최대 경제 교육국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대단한 결단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중국이 이미 일본을 향해서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걸 뛰어넘은 겁니다. 특히 이 공동성명에 신장 우이구르 문제까지 삽입했다는 것은 일본이 대중국 견제를 넘어서 이젠 미국과 함께 대중국 제재까지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정책이 정말 주목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의 이런 분명한 반중 노선 표명은 결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 당일 이 스가 총리가 직접 그런 의사를 밝혔고요. 그러면서 양국 간의 정상회담은 급물살을 타게 된 겁니다. 대신 스가 총리가 원하던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화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스가 총리의 이런 결단은 일본의 미래를 건 도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더 중요시하는 스가 총리의 판단은 미국 중심의 세계 경영 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 어려운 결단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총리를 요시라고 부르면서 친근감을 표명한 거고, 이 스가 총리도 바이든 대통령을 조라고 부르면서 우애를 돈독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상 간 대화에 심취했던지 2시간 30여 분 동안 회담을 하면서 햄버거에 손도 못 댈 정도로 대화에 열중했다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대신 스가 총리는 그동안 일본이 소망했던 여러 가지를 얻었습니다. 가장 큰 소득 중에 하나는 화이자 백신 확보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엘버트 볼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하고 전화 통화를 했죠. 그리고 일본은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공급을 약속받았다고
일본 정부 당국자가 18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일본 정부의 백신 접종 업무를 관장하는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은 이날 아직 일본 내에서 승인받지 못한 백신을 포함해 가지고 9월 말까지는 일본 내 모든 접종 대상자에게 맞힐 수 있는 백신 수량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은 화이자사로부터 병당 6회 접종을 전제로 해가지고 1억 4,400만 회, 그러니까 7,200만 명분의 분량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에서 6천만 명분, 미국 모더나에서 2천만 명분의 백신을 각각 공급받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계약분만 제대로 들어와도 일본 인구, 그러니까 1억 2,600만 명의 모든 인구에 대해서 접종하고도 남는 분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직접 나서가지고 화이자사에 1억 회 부분 정도의 백신 추가 공급을 요청하고 이걸 확약받았다. 이건 왜 그러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모더나 백신 공급 지연 같은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더 많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신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은 지금 당장 한국 등과 함께 최하위권의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9월까지는 16세 이상 일본인 전부 접종이 가능해지면서 집단 면역 국가로 진입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이 집중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모두 미국 제품이죠. 이런 소득 역시 미국과 일본 간의 협력 관계가 깊으니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일본이 중국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또 다른 이익 중 하나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확실한 미국의 방위 공약입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은 거의 매일 센카쿠 열도의 공선을 침범시키면서 분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어쩌면 중국은 이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 가지고 대만이 시료 지배 중인 섬들에 대한 탈취 야욕을 그리 오래되지 않는 시간 내에 드러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센카쿠 열도 보호에 엄청난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센카쿠 열도의 확실한 보호라는 확인 도장을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받아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센카쿠 열도는 사실상의 미국 영토나 다름없는 안전보장을 받게 됩니다. 또 그동안 일본의 자존심이 걸린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 역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취소 가능성이 거론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확실한 지지도 받아냈다는 것도 큰 소득입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지지를 얻어낸 것도 스가의 외교력 때문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장 지난 17일 중국을 거쳐서 방한한 이 캐리 미국 기후특사가 정의용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후쿠시마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8일 기자회견에서 캐리 특사가 미국이 뛰어드는 건 부적절하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자,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IAEA가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게 명분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외교의 실패이고 좌절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친중 정책이 가져온 외교의 현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 미국은 다가오는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의를 갖게 될 텐데 여기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반중 대열에 설 것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일본의 그렇게도 강력한 태도 표명을 요구했던 컷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앞장서 가지고 한국의 외교 안보 라인에게 일본에게 했던 그대로 우리 측에 요구하게 될 겁니다. 요구 내용 분명합니다. 6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사실상의 아시아판 나토인 쿼드에 참여하라는 거죠. 쿼드 플러스를 만드는데 여기에 참여하라. 두 번째, 대중국 반도체 동맹의 최선봉에 서라는 거죠. 그래야지 한국의 반도체도 미래가 보장될 거다. 이런 겁니다. 세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연대 참여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하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전 세계 인류의 공통적인 가치관인 인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신장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라는 거죠. 다섯 번째, 남중국해의 항행의 자유 정책에
한국도 참여하는 거고요. 마지막 6번째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도 우려를 표명하고 그동안 잘못된 대북 정책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말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반드시 이 6가지 문제에 대해서 확약을 받고자 할 겁니다. 일본에 이어서 한국이 중국 봉쇄의 두 번째 파트너로 확고하게 선물해 내 가지고 한미일 동맹도 강화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야만 반중국 전선이 든든하게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분명하게 답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는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동맹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 이후를 기대하면서 대한반도 정책에서 철저하게 한국을 소외시키게 될 겁니다.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래봤자 사진 찍는 것 말고는 아무 의미도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얻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대북 정책? 당연히 한국과는 무관하게 미국이 단독을 하거나 아니면 특히 일본과 협의를 하면서 일본의 뜻이 반영되는 그런 비참한 대북 정책을 집행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비참하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봤을 때 비참하다는 거죠. 자,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과 중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제불능의 인간 아니면 철저한 중국 또는 북한 추종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마디만 더 하죠. 문재인 정권은 지금부터라도 현 정권의 이해타산이라든지 이념을 넘어서 국가 생존 전략 차원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 고민하기를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